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법 이론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44회부터 풀어드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44회 13번 문제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문제에서 지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틀린 것들은 뭐가 틀렸는지, 옳은 것은 어떤 게 옳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률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얘는 정률법을 사용하고요. 건물인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는 정률법 적용한다. 신고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무하시다가 보면은요, 이 감가상각 자산들에 대해서 그 신고 방법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세무조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해볼 거니까, 지난번에 수라실 한번 해보지 않았었나, 이거?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교재에 있는 그 법인세 그 세무조정하는 각 계정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그 내용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하여튼 설명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용 수용차의 업무용 수용차라 그랬어요.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 금액이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 계산할 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송금선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예, 요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 업무용 수용차의 특징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는 정액법으로 강제로 하게끔 되어 있죠. 내용 연수는 5년으로 한다 했고요. 연간 여기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한도도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걸 갖다가 상각 범위에 송금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그 한도액이 미달하면 해준다는 뜻이지, 800만 원에 미달하니까 그거 해준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상각 범위에 계산할 때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가 아니라 유형자산이 됐던 무형자산이 됐던 여기 잔존가치는 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률법인 경우에는 여기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를 잔존가치로 인정해 주느냐면 5%를 인정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재무회계 배우실 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 제가 한번 복습은 해봐야겠죠. 왜 여기서 정률법에서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요, 우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정률을 해주기로 했었죠. 정률 다른 말로 상각률을 갖다가 곱해주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의 3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감가상각의 또 3요소는 뭐뭐 있어요?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가액하고 또 내용 연수하고 또 그렇지 잔존가치,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배웠는데, 지금 여기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취득가액이라든지, 취득가액은 뭐 첫해 같은 경우는 그냥 취득가액 자체가 미상각 잔액이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요 정률, 상각률 계산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사용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왜? 정률, 상각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쇼를 보게 됩니다.
이 정률 상각률 계산하는 공식이요. 1, 이거 1이에요. 마이너스, 안되겠다. 그리는 건 나중에. 내용이 아니라 내용 연수 해놓고, 루트 여기는 잔존가치, 밑에는 취득가액.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상각률이 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지껏 정률법 계산하면서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와도 나는 못해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각률이 보편적으로 40%다, 20%다 아예 알려줘요. 여기서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감가상각의 3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모양은 한번 봐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세무 1급을 배웠으면 정률법에서 상각률을 계산할 때 이런 공식으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계산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률법으로 여기 감가상각하라고 해놓고서도 거기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잔존가치의 5%를 금액을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근데 회계 1급 정도 배우는 때는 헷갈리니까 나 이거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5% 빼는 거 알아. 그래서 빼고선 정률 곱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여기 상각률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준 이유는 이 잔존가치가 0이 돼버리면 여기 원칙대로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라고 알려준 항목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럼 또 여러가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다 복습했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뭐가 틀렸어요? 유형자산의 잔존가액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0%. 그래서 얘가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회계 배울 때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품으로 규정 처리할 때 100만원 넘는 걸 넘으면 비품으로 기록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법인세법에서 100만원 넘는 거 이하는 다 비용 처리하는 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보편적으로 100만원 이하짜리는 소모품이라든지 비용 처리 다 하고 100만원이 넘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비품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리를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100만원이 넘는 감가상각 자산을 비용 계상하는 경우 150만원짜리 썼는데 비용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럼 비용 했으면 얘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법인세법 이론할 때 물론 다 까먹었을 테지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그랬었죠. 즉시상각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게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한도에 계산하는 거에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얘 송금. 송금 불산입 계산은 해봐야지 송금 불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때 당시 부르는 용어로 즉시 상각 의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전액 송금 불산입으로 하지 않는다. 그죠? 송금 전액 어디갔어? 전액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일부가 송금 불산입이 될 수도 있고 전액 송금 불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도액을 계산해 봐야 알지 지금은 모르는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기 1번서부터 4번까지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서 풀어보았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얘가 몇 채였냐?
14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설명 또 해보죠. 지워도 되겠죠? 자, 14번 문제는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 물어보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세무조정은 뭘 세무조정이라고 했었어요? 입금 산입,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요거 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한번 써드려요. 쓰는 거 재미 들렸어 아주.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 항목인지 세트인 손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손금 산입인지 입금 불산입인지 요거 계산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고서는 얘는 지금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개념을 지금 익히면서 얘 세무 조정하고 그다음에 소득 처분까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은 여기 시험 볼 때 항상 이게 무슨 제조업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주세요. 동그라미. 이유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등등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기존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를 변경했대요. 그럼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겠죠. 원가 모형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으로 그냥 기록하고 감가상각하는 대상들은 계속 감가상각하는 방법, 이게 원가 모형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변경이 될까 안 될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우리 재무상태표의 그 유형자산의 값은 취득원가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증가하겠죠. 장부가치가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타 저타 필요에 의해서 세무 2급, TAT 2급 배우실 때 회계 변경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를 여기 평가 방법을 변경했대요. 그래서 지금 8기 말에 보니까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냐 봤더니 5억 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평가해 봤더니 얼마래요? 8억 원이 됐죠. 그러면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 차액만큼을 토지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봐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해볼게요. 분개할 때 이건 TAT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차변에 뭐 배우면 뭐해? 기억이 나요 말이지. 토지는 얼마가 증가했죠? 3억 원이 이렇게 증가했죠. 그다음에 대변에는 얘 계정을 뭐라고 써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자본 계정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근데 보통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자산이란 말을 붙였지만 원래 그냥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왜요? 이 앞에 계정이 있잖아. 그러면 얘에 대한 재평가라는 거 토지에 대한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해놨다고 또 건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3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회계 처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얘를 지금 세무 조정할 때 지금 이 재평가 잉여금은요 어느 계정에 조금 전에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첫 번째 계정이 지금 들어가 있던 항목이란 말이죠. 그건 좀 이해를 기억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지금 그 자산에 대한 그 임의평가 이거 평가한 거잖아요. 법인세법에서 평가 지난번에 송금 불산입 항목에 보시게 되면 그 임의평가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인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나온 거 이거 하더라도 이거를
실현되어 있는 입금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항목들은 그냥 입금, 불산입 항목들이란 말이죠. 이해되셔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얘를 갖다가 지금 설명 한번 잘 듣고 요거 잘 메모해놨다가 그대로 그냥 암기해 놓으세요. 아주 잘 나오는 건데 개념이 쉬운 것 아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별반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자산 재평가한 내용들을 갖다가 법인세법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인정을 해 주지 않느냐 그것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자산 재평가 의혹은 TET 2급 배울 때도 우리 많이 들었던 항목이잖아요. 근데 얘가 임의평가 항목이므로 얘는 법률에 따라서 보험회사처럼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입금불산이 얘 지금 뭐죠? 평가한 걸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요거 이따가 배우고 나서 교재 그 파트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입금산입과 지금 얘는 지금 잉여금 뭔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남은 건데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입금 불산입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걸 갖다가 참고로 해놓으시고 자 근데 평가 임의평가로 해서 봐봐 꼬인다 자꾸 임의평가로 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이나 우리 재무제표에는 토지라는 금액이 벌써 재평가 해가지고 3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산을 갖다가 지금 감소시켜야 되겠죠. 다시 왜 얘는 인정하지 않는데 재무제표상에는 자산이 지금 3억 원이 더 플러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줘야지 돼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앨 때 어떻게 없애주시게 되느냐면은 잠깐 여기 보고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토지에 대해서 어디갔냐? 토지에 대해서 지금 자산 계정으로 해서 3억이 증가한 만큼을 자산으로 다시 빼는 거예요. 얘를 송금으로 산입시켜요. 왜냐면 이유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지금 3억 원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 산입으로 해서 이렇게 토지에 대한 것을 3억 원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3억 원이 송금으로 들어갔으니까 자산에서 재무상태표에 토지가 3억이 증가됐던 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토지 3억 원 송금으로 넣어버리니까 효과는 제로가 되겠죠. 물론 재무상태표상에서는 토지라는 그 자산의 금액은 그대로 3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하는 거잖아. 그 자산 증가한 거 그게 무효야.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니니까 송금으로 토지 3억 원 이렇게 금액을 넣어주고서 가로해놓고 소득처분해야 되죠.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라고 미리 써놓는 거예요. 지금 유보 감소는 빼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산이 재무상태표 토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되게 근데 까먹어도 돼요. 틀리면 되니까 그렇다고 자격증 못 따는 거 아니지. 그래서 유보 감소라는 말은 자산을 갖다가 감소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는 게 재무제표상에서 플러스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토지는 재무상태표상에 플러스 됐던 거, 얘 지금 없애버렸죠? 이렇게 세무조정해서.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얘도 남아있잖아. 자, 재평가 잉여금은 얘는 반대로 여기 지금 세무조정 계산서에서도 차대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재평가 잉여금은 입금 산입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대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으로 해주고서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3억 이렇게 해주고 얘는 지금 계정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본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라고 쓰기로 했죠?
그쵸? 기타로 쓰기로 했죠? 얘가 소득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리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될 사항은 요거예요. 지금 재평가 모형으로 이렇게 바꿔왔을 때 자산이 증가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쓴다는 거는 얘는 거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별반 바뀔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항상 정형화된 툴로 나올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토지는 송금으로 처리해서 3억 빼주면은 재무상태피 자산은 그만큼 빠진 걸로 처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 입금산입으로 3억 원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게 되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소득 처분과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기 입금산입 재평가잉여금은 입금으로 산입시키고, 그래서 소득처분은 기타를 해주고 자본계정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만큼은 얘 유보 시켜놓고서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를 표시를 해준다. 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어디에 나왔었냐? 작년 12월 달에 나온 시험 문제네요. 그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얘기가 나오면 소급이란 말이 특이한 용어예요.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지금 돈 우리 단기 순손실 났다는 뜻이죠. 결손 났는데 소급 전년도에 이익이 났었던 걸 갖다 빼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룰이랍니다. 중소기업이 단기에 결손이 났다면 얘 전년도에 직전 연도에 우리가 뭐라 그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작년에는 결손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다는 뜻이었었죠. 소득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직전 연도에 났던 거를 올해 결손이 났으면 직전 연도 거 소급해서 공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환급이 나오겠죠. 작년도에는 법인세 냈는데 올해 결손이야. 그럼 직전 연도 거 소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중소기업의 혜택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얘가. 자, 보시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그랬었죠.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아요. 얘는 틀렸고요. 두 번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과세소득은 최근 5년? 아니, 작년도 거 직전연도라 그랬잖아. 직전연도 거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헷갈리지? 5년, 10년, 15년 막 나오니까. 10년은 없어졌고 15년으로 바뀌었어요. 2월 공제. 그렇게 지금 많이 헤매면서 자꾸 몇 번 보다 보면 법인세법도 이론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는 범위는 다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서에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그 소급금액 공제해 주겠죠. 근데 잔액은 소멸한다? 예,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자, 소멸한다 그래서 얘가 틀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만약에 작년 2020년도였다면 2020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보통 3월 31일까지죠. 12월 법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소득공제 신청을 같이 해야지만이 가는 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야 매년 바뀌겠어요? 다 매년 똑같겠어요? 한 번만 알아두면 이런 상황들은 그닥 많이 바뀔 만한 것들이 없더란 얘기예요. 참고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44의 문제도 한번 또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4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 특징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우리 부가세 특징, 소득세법 특징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법인세도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맞춰줄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은 순자산 증거사, 순자산이라는 건 재무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랬었죠.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국외 원천소득이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죠. 법인세 과세되죠. 그 다음에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은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네 가지 제가 얘기 드렸던 거죠. 세 번째, 영리 외국법인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은요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 있다고 했었죠. 법인세 납세 여기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 있어요. 그죠? 근데 납세 의무가 없는 거는 어디라 그랬었어요?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이라 그랬었죠?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은 국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관련된 여기가 만약에 외국이라는 말이 붙으면 외국 국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이런 거 관련된 기관들의 것은 우린 비영리로 본다고 했었죠. 비영리 법인으로 봐서 비영리 법인에 준하는 그 세제 법인세 납세 의무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비영리 여기 국가라든지 외국 국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수익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요 문제는 별표 글쎄 2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 기출문제 여러 차례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나왔던 항목들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죠. 한번 볼게요. 기억이 나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리 내국법인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물어봤어요.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 처분은 고려하지 말라 그랬죠. 자, 국위에 송금 산입했던 재산세 나왔던 거죠. 자, 봐요. 재산세를 냈을 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했겠죠. 근데 과호납 환급금
5천만 원이 되돌아왔다면 얘는 입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5천만 원하고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또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때도 얘는 입금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5천만 원하고 3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뭐 처리했다고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벌써 이익으로 처리해 놨다죠. 그죠? 이익으로 처리한 걸 또 입금으로 하면 안 되죠. 손익계산서상에서 벌써 당기순이익으로 이 과원합 환급금 5천만 원하고 3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과원합 환급금은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세무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에 들어가 있는 건 얘는 빼줘야 되잖아. 그죠? 여긴 벌써 이익을 갖다 처리해 놨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우리가 써줘야 돼요? 여기서 입금 불산입 해주기로 했잖아요. 입금 불산입을 소득 처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소득 세무 조정하는 이유가 손익계산서상에 뭐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입금 불산입 해놓고서는 내용은 뭐였었어요? 환급금 이자, 그죠?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입금 불산입 재산세 환급금과 재산세 환급금은 아니죠. 그래서 재산세 환급금은 세무조정 필요 없고 뭐에 대한 것만 환급금 이자에 대한 것만 위에 이렇게 세무조정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에다가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이 항공이라는 회사는 차입금 과다 법인에 해당되며 임대보증금을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여기 세무조정을 보니까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1억 원을 통장에다 넣어놨다고 간주하고서 거기 그 금액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입금 산입 이렇게 한다고 배웠긴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제조업이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을 주업을 하는 회사에만 해당이 돼요. 얘는 세무조정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래서 좀 특이한 거라는 얘기고 얘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간주입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그런 법인일 경우에 간주입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조업이라 그랬었죠.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얘가 틀렸고, 세 번째, 이런 건 좀 여러분이 잘 금방 이해하시는 것 같아.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손익계산세 비용 처리했다 그랬죠? 그럼 얘가 지금 다 송금으로 지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 발생한 뭐 분명한 손해액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900만 원만이란 얘기죠. 걔는 송금으로 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해 주겠지만 그걸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 600만 원은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럼 6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하고 손해배상금 600만 원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럼 3번은 맞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요. 이번에도 임원에게 상여금 3천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처리했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다 비용, 뭐 상여나 급여로 처리됐는데 이사회 결의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 기준은 얼마래요? 상여 금액은 2,500만 원이라죠. 그럼 500만 원 더 추가됐잖아. 그럼 500만 원만 송금불산입이지 전체 3천만 원이 송금불산입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얼마라고 써주시면 된다고요? 3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5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거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을까? 다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면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항목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쭉 나와봤으니까 여기 정리하시면서 앞에 우리 그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항목들 나왔던 것들 있죠. 그때 한번 또 거기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계속 거기서 반복돼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예. 계산 문제도 거의 하나씩은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법인세 계산인데요. 법인세, 차감, 납부 세액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납부 세액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건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재미없잖아. 종쳤는데. 쉬고 할게요. 지현 씨가 막 줘라.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기 은정 씨가 질문한 것 중에서 요거 하나 추가로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재산세를 납부했을 때 이렇게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고서 돈을 5천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잘못해서 납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중복으로 돈이 나가서 지금 환급금으로 5천만 원이 환급됐어요. 5천만 원. 자, 이랬을 때 이 5천만 원에다가 지금 환급금의 이자까지 계산돼서 이자가 30만 원 좀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처음에 나갈 때 얘 비용 처리해 놓았으니까 환급금 돌아왔으면 얘는 입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제가 입금 산입이라고 가르쳐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얘 지금 세무조정 없다 그랬었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세무조정 이번에는 없다고 한 이유는 지금 입금 산입으로 설명해 드렸을 때는 이 시당초 결산이 끝나버렸어 가지고서, 결산이 끝나서 지금 비용 여기 자비익이라는 계정으로, 이 문제에서는 자비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이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입금 잡아주면 중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해놓은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입금 산입으로 해야 되겠죠. 그건 구분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자체는 우리 입금 불산입으로 배웠죠. 거기다가 왜 이익 계정에 좀 돈이 들어가 있잖아. 이자 수익으로 해놓은 거 그 소득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죠. 이해되셨죠?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 손익계산서에 얘가 이익으로 계상이 되는, 우리가 지금 세무조정 대부분의 것들은요, 세법하고 비교해서 지금 재무회계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반영된 거 여기서 좀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 반영이 돼 있다면 손댈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까 그 질문했는데 제가 요거 차이점 두 가지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다가 홀라당 까먹었어요. 근데 그걸 또 예리하게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예요. 법인세 차가감 납부할 세 계산해 보라고 그랬는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틀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항목 중에 하나랍니다. 자, 보시죠. 각 사업연도 소득 나왔었죠. 각 사업연도 소득이 지금 1억 원이래요. 이건 볼 줄 알아, 그죠? 이제 많이. 자, 1억 원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별표에 보시게 되면 해당 금액에는 공익 신탁에서 생기는 소득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빼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온 다음에 지난번에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계산되면 과세표준 계산되기 전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뭐가 있었어요? 2월 결손금 있었고, 두 번째는 비과세 소득, 세 번째는 소득공제 이렇게 있었죠. 바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 중에서 2월 결손금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3천만 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은 얼마 있어요? 바로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을 바로 줄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 계산되기 전에 들어갔던 요 세 가지를 여기서 해주는 거, 그걸 타겟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거랍니다. 자, 소득공제는 해당되는 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없죠?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금액은 얼마가 계산됐어요? 그럼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과세표준 5천만원. 과세표준이란 말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해당되는 금액이 되죠? 기준금액이 되죠? 여기다 세율 몇 퍼센트 곱해주래요? 2% 이하인,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라 그랬죠? 5천만 원이니까 얘는 10%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 되죠? 산출세액에서 이거 세액들 빼줘야 되겠죠? 못 빼주면 돼요?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죠? 외국 납부세액, 이 기자 다 쓰니까 외국 납부에 대한 거 세액을 얼마라고 그랬냐면 200만 원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빼줘야지 돼요. 기납부세액 얼마였었어요?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최종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200만원 계산되죠? 지금 얘도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앞에서 처음 우리 법인세 계산 구조 배울 때 그때 했던 순서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대충 알아듣는 거 그냥 후다닥 계산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틀이 있다면 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는지 그것도 하나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43회 문제도 한번 쭉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풀 거 아직도 남았죠? 혹시 푸는 게 막 아깝지 않아요? 파일 있으시죠? 어? 파일 있으시죠? 그렇지. 시험 가까워지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2의 기출문제들이네요. 42의 기출문제를 보아하니 다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소득처분 기억하시죠, 다들? 네. 아니면 까먹었을까요? 자, 소득처분은 회사 내 남아있을 때 아직 외부로 회사 외부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소득처분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하나는 유보, 또 하나는 기타. 그죠? 그 다음에 사외로 유출되게 되면 그 유출된 그 소득자 대상이 분명한 경우 일단은 임직원 직원들한테 갔다면 상해 처분하기로 했었죠. 주주한테 갔다면 배당 처분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한테 그 돈이 갔다면 걔는 기타 사회 유출로 더 이상 쫓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개인한테 갔는데 걔가 임직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주도 아닌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라고 처분하게 됐었죠. 우리가 배웠던 기타 소득 그거 맞아요. 그거 처분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 발생과 유보 그다음에 감소 두 가지 있다 그랬었잖아요. 총 소득 처분은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이 딸랑 2개밖에 없었어요. 유보 감소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런 거 있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거 읊어봤으니까 소득 처분 문제 해드렸고요.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 이건 무조건 뭘로 처리하기로 했었어요? 귀속자를 몰라. 입금에 산입한 그 금액이 지금 사회로 나가기는 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를 때는 대표자가 가져간 상여로 처분해 있었죠. 얘는 뭐가 되느냐? 대표자 상여가 돼요. 상여로 처분한다. 귀속자 불분명. 지금 이거 지난번에 예를 어떤 거 들었었냐면은 지금 그 회사에서 허위 매출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서는 매출은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반대로 매출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매출 안 잡았어. 그리고 돈을 갖다가 삥땅 치려고 그랬는데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잽싸게 이게 지금 입금 매출액 잡아놓고 세무조정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입금 산입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은 없어 지금. 누구한테 갈게요? 나도 모르지. 그러면 그건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가 가져간 것을 보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똑같이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누구한테 갔대요? 주주인 임직원. 주주예요? 임직원이에요. 주주인 임직원은 임직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다. 여기 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데 사실상 소득처분에 대표자 상여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상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와 무관한 거. 업무 무관한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누구한테인가 갖기는 했겠지만 이거는 송금 불산입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기타 사회 유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용 수용차를 갖다가 처분했는데 손실이 났대요. 이 차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처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가상각비나 비용 처리할 건덕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죠. 처분한 손실이 한도를 초과했다면은 그 송금 불산입한 그 금액만큼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그걸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수란 씨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 봐. 근데 어떻게 지난번에 시험을 보셨어요? 근데 재밌었지 않았어요? 와, 되게 황당하다 그러면서. 아, 근데 좀 더 들어보면은요 익숙해질 거예요. 여지껏 그랬는데 이거 또 뭐 나왔을까?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네요.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얼마냐고 계산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나왔던 것처럼 또 여기서 써볼게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자, 1억 원 먼저 써놓고요. 제가 세무조정 1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법인세 비용 나오면 무조건 더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2천만 원은 법인세 비용 더해주고요. 자, 왜 접대비. 자, 봐, 이것도 접대비로 지금 5천만 원 했대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 비용 5천만 원 들어가 있죠. 5천만 원 다 인정해 준대요. 4천만 원밖에 안 해준다며. 그럼 1천만 원은 다시 토해내야 되죠.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오, 고개 끄떡이는 게 늘었는데
이렇게 재무상 이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회계가 근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뜻을 금방금방 알아들어야지 그다음에 세무조정에 대한 걸 설명해 주는데 이런 거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됐다는 걸 모르면은 이거 설명해 주기 너무너무 깝깝해요. 자, 일단은 알아들었으니까 여기 접대비는 1,000만 원 다시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건물 감가상각비 6천만 원 했는데 송금 한도액은 얼마래요? 그러면 얘도 지금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지금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6천만 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얘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결산 조정 항목이잖아요. 결산 조정 항목은 지네가 안 해놨으면 땡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했던 그 금액이 한도 초과로 남아있는 게 있다면 걔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땡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세 번째 보기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 있다 없다. 얘는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럼 다 나왔네 뭐. 여기 금액은 얼마예요? 그래서 1억 3천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답은 1억 3천이 되겠네요. 되시었는지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또 외국 납부세액 나왔죠? 외국 납부세액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나오는 패턴이나 그거에 대한 항목 얘가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사실상. 왜? 그래서 법인세법 이론 제가 교재 한번 쭉 다 훑어는 봤잖아요. 그거 갖고 공부하면 실력이 느냐고? 안 늘어요. 머릿속은 복잡해.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는 형태로 거기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기억해 놓으면 그게 여기 시험 문제 보실 때는 훨씬 편하단 말이죠. 참고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외국 법인 세액이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할 리가 없다 그랬었죠. 그죠? 어디가 있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얘 2월 돼요. 얘는 몇 년? 5년 2월 돼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예요. 외국 법인 세액 공제 몇 년 2월 해준다고요? 5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그럼 얘가 틀렸네 뭐. 그죠? 답은 요 녀석. 제가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거하고요, 제가 이거 손 막 움직이고 이거 하면서 머리가 분할이 돼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말이 하다가 막 끊겨요.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겠죠? 여기 녹화된 거 이제 보시면 은경 씨가 되게 고마워하겠지. 이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 외국 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지금 아까도 문제에서 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뺐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아예 송금에다 넣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외국 법인 세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송금에 산입하는 방법 두 개 있다고 지금 여기 설명 나오고 있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별로 분류해서 이를 계산한다.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 전 세계 그 지사들 많이 있겠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회사들도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겠죠. 이렇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세법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따른다. 한번 이렇게 들어두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네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 지금 우리 장부 등등한 이유로 지금 제출을 못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세금 추계한다 그랬었죠. 추계했을 때 외국 납부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천재지변 등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인정해주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둔 거, 계산하는 방법도 세액 공제해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1년치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문제 나오게 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41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밑에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해보라 그랬죠. 자, 근데 보기에 보니까 사업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1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얘 지금 세금과 공과 비용 계정이죠. 그죠? 근데 여기 뭘로 처리해놨어요 보니까 지금 얘는 수익적 지출을 갖다가 자본적 지출로 지금 얘기 쳐놨죠. 자, 그럼 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얘는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자산이 증가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얘를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자산을 빼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 토지 빼줄 때 송금 산입했었죠. 그리고 가로 열고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라고 해놨었죠. 아니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거? 토지가 갑자기 차량으로 바뀌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 세무 조정할 때 얘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비용 처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송금 산입, 송금으로 걔를 세무 조정해주면서 지금은 실제로 걔는 그 차량 운반구는 나중에 걔가 팔리거나 등등할 때가 있겠죠. 그때 지금 미리 그 유보 감소를 해놨던 거 그때 유보 발생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얘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유보에 관련된 사항들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항상 걔가 없어질 때까지 법인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해요. 걔는 항상 있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매 세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표가 전년도께 없잖아요. 전년도뿐만이 아니라 반영된 표가 없으면 회계사도 세무사도 이거 조정하지 못해요. 그 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거 보고 이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한 방에 그냥 나오죠. 송금 산입하면서 유보 감소를 해서 자산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자, 봐요. 여기 업무용 승용차 또 나왔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업무용 수용차를 취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만 인정한다 그랬죠. 감가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일률적으로 몇 년? 5년 적용한다. 그럼 이건 벌써 복습됐죠. 두 번째,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과소계상하는 경우에 세무조정 불필요하다. 세무조정 필요하죠 이거. 상각 여기 한도에 계산된 만큼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랬었잖아요. 아까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이거? 그죠? 그럼 얘가 틀렸죠.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800만원 감가상각비는 800만원대로 송금 산입한다 그랬었죠. 한도금액.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를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행 기록 등 작성 비치가 없더라도 얼마? 1,500만원 이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었죠. 그럼 이것도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그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더해준다 그랬었죠.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이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거 15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중간 예납에 대한 문제네요. 중간 예납 문제는 이걸로 한번 정리를 끝내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중간 예납은 12월 법인이라고 가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신고가 아니라 납부해야 되죠. 날짜는 8월 며칠까지? 31일까지. 그러면 6월 31일 반기가 지난 날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납부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얘 지금 납부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얘는 분납 가능하다 그랬었죠. 분납하는 원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납은 법인인 경우에는 우선 1개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몇 개월? 2개월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 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경우 중간예납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안 냈겠죠. 근데 올해는 6개월 동안 좀 또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했을 경우에 얘는 가결산합니다. 6개월 동안 사업한 거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가결산을 해가지고서는 세금이 계산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처음 설명해 드린 거네요. 단기 1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가결산 후 납부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간 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달부터 몇 개월 이내에, 여기 지금 법인이라 그랬죠?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린 거고요. 법인은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 기간이 아까 여기 써놨죠? 중간 예납 기간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겠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합병이란 말 나오게 되면, 합병이란 말은 이 회사는 예전에 벌써 있었던 회사죠. 그래서 신설된 경우, 여기 합병이 아니라 그냥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첫 해에는 면제예요.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합병이나 분할이나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법인이 된 경우에는 얘는 중간예납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네죠. 자, 됐어요. 자, 마지막 회네요. 자, 다음은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항목, 지난번 교재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겠네요. 그죠? 설명을 한 게 맞나 틀리나 한번 봐달래요. 자, 1번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액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하고 시가 차익 입금 항목이다. 입금 넣기로 했었죠? 오케이. 두 번째, 송금 산입한 대송금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 대손금액 다시 회수했으면 송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반대 개념이니까 턴입금이겠죠. 여기 송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입금이 돼야 되겠죠. 들어왔다면. 세 번째, 2월 결손금의 보전한. 이건 지난번에 첫 번째 문제가 나왔었죠. 채무면제이 2월 결손금에 충당했다면 걔는 입금해서 빼주기로 했었죠. 그렇게 2월 얘는 어차피 차감 항목이니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벌써 여러 번 봤던 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 기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여기 주식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교환할 때는 자본계정의 변동이죠. 얘는 입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었죠.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은근히 이거 주식 관련돼서 나오는데 계속 나왔던 비슷한 내용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만 이거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얘가 제일 재밌어. 계산 문제 골라내는 거. 골라내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나만 그런가?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산된 항목들이래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에서 지금 얘 우리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돼 있다면 지금 당기순이익에 얘네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얘 다 입금으로 안 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골라내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알아듣겠죠? 손익계산서 상에 얘는 벌써 이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즉 입금 불산입으로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고요. 건물 임대료, 별반 임대료니까 당연히 수익이겠죠. 그다음에 법인세 또 나오잖아. 이자 환급금 이자 여기 나왔죠. 아싸, 아까 나왔던 거 나왔으니까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 평가 우리는 법률에 의한 보험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면 임의평가는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 그랬어요. 또 써줘요? 뭐 어렵다고 못 써줘? 얘는 뭐의 항목이에요? 임의평가 항목은 입금 불산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도 입금 불산입 항목. 그 다음에 재산세 환급금은 재산세라고 얘기했다면 얘는 지금 앞에 비용으로 세금 과목과 했던 건데 환급이 됐으니까 당연히 입금 항목으로 써놨겠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지금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그냥 뭐죠? 입금 불산입이 아니라 입금 항목이죠. 또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어. 주식 소각 이익에 대한 것은 얘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개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었잖아요. 얘는 입금 산입, 소각에 대한 이익은 입금 불산입 이렇게 얘기로 교재 써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얼마야? 180만 원이겠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리 내국법인인 항공의 사업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연도는 지금 7월 20일부터 시작되고 있네요. 2020년 12월 31일 법인세 계산에 관련된 자료래요. 이를 근거로 산출세 계산해보라 그러죠. 얼마인지요? 근데 정관에 따른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정관에 써놔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지금 1억 7천이라고 되어 있죠. 1억 7천. 자, 그러면 플러스해야 될 금액은 얼마래요? 입금이니까 송금 불산입이니까 6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송금 얘는 마이너스 해줘야겠네요. 2천. 됐죠? 근데 여기서 공익 신탁에서 했던 것은 과세,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여기까지가 뭐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죠. 빼게 되면 얼마죠? 2억 3천에서 2천 빼니까 2억 1천이죠. 2억 1천만원 중에서 우리 못 빼줘야 돼요. 여기 아니요. 공익신탁에서 받은 거는 비과세 소득이잖아요. 2월 결손금은 없죠. 2월 결손금 없고 비과세 소득이니까 비과세 소득은 1천만원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요? 2억 원이 돼요. 근데 여기는 2억 원. 그러면 세율은 10% 적용하겠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가 계산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쓰면 틀리기 참 좋죠. 왜요? 지금 여기 다 반영했는데 뭐가 틀렸을까? 틀린 게 뭘 틀렸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설명도 해드린 적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근거로 이제 아셔야 돼요. 여기 사업을 실제로 한 날짜는 7월 20일부터 여기 지금 12월 31일까지죠. 근데 정관에는 얘네 이걸 실제로 사업한 연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 사업 연도는 정관에 법인이 날짜를 며칠로 정해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법인세 계산하는 것은 1년치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사업을 얼마큼 했어요? 6개월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 지금 봐두면 알 거예요. 지금 한 달에서 한 달이 꽉 차지 않은 경우 걔는 1개월로 봅니다. 그럼 사업을 며칠에 시작한 걸 본다는 뜻이에요? 7월 1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한 달로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셔요? 7월 1일부터 지금 실제로 사업한 거는 12월 31일까지지만 정관에 지금 얘네 사업연도는 지금 1월 1일부터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번 금액이 세금으로 얼마 남았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 나와있죠? 얘를 갖다가 우리는 연 환산을 합니다. 6개월이 2천만 원이었다면 1년이면 얼마였었을까? 헷갈리죠? 연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세법에서 아주 많이 사용돼요. 얘는 6개월짜리예요. 그래서 연 환산액을 계산할 때는요. 여기 나왔던 금액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12개월을 해요. 12개월을 하면 얼마가 계산이 돼요? 2천만 원 곱하기 12 하면 2억 4천 나오거든요. 얘를 지금 우리 장사 몇 개월 했대요? 6개월로 나눠주면 연 환산액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했었으니까 나누기 6 하게 되면 나누기 6 해보세요. 4천만 원 나오죠.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4천만 원 뭐 금액이 잘못 계산됐다. 열심히 했는데 틀렸어. 지금 세금 갖고 계산을 제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거 계산했네. 지금 여기 과세표준 나온 거 있죠? 과세표준을 연환산액으로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는지 아세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자, 다시 연환산액은 과세표준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그랬어. 2억 원을 갖다가 연 환산액으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 12개월 곱하라는 건 똑같아요. 12개월 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뭐 24억 나오겠죠. 이를 나누기 몇 개월로? 6개월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연간 과세 표준이 얼마였다는 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 나와요? 4억 나오죠.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요. 연 환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2억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해서는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2천만 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억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해주게 되면 4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총 얼마가 계산됐어요? 6천만 원 됐죠? 자, 얘를 갖다가 연 환산액 금액으로 계산한 게 여기 총 6천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됐는데, 세액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온전하게 12개월을 다 계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개월만 얘가 사업한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6만큼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3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연 환산액은 요 논리만 알게 되면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관에서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사업은 6개월밖에 못했단 말이죠. 근데 사업은 그 전에 한 걸로 해서 연 환산액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다이렉트로 6개월 동안 계산한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니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연 환산액으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천만 원 나오죠. 세금이 정관에 따라서 사업을 안 했을 때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정관에 날짜를 써놓을 때는 사업 개시 가능한 때 최대한 맞춰서 정관에 써놓는 게 좋겠죠. 아니면 사업을 잽싸게 하든지, 그죠? 여기서는 사실 그 연 환산액이라는 요 용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인세법 이론에 대한 것도 기출문제는 다 풀어드렸죠. 오, 1시간 18분.